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139대 138, 기권 9, 무효 11표.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그냥 저는 민주당에서 부결한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긴 했는데 이탈표는 좀 있었네요. 네, 그죠? 이탈표가 좀 많다, 예상보다 많았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여야나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했을 텐데,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좀 갈등이 있었나 보다. 네.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좀 보였습니까? 갈등이 많았죠. 그랬습니까? 네, 그랬던 갈등이 것 같아요. 많았고, 결과를 보니까. 예. 그리고 일단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잖아요. 네. 이것 다 민주당 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20표가 네. 애초 지도부가 반대표가 될 거라고 확신했던 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표들이 이제 보류한 거죠. 근데 기권은 본래 소극적 반대. 예. 네, 무효는 이건 투표 자체 거부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번에는 158표가 그러니까 반대 성향을 가진 거죠. 근데 이후에 대통령실이 공언한 대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쪼개기, 살라미 구속영장이 계속 청구됐을 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그렇죠. 검찰이 이 끝나고 나서 좀 기세 등등해서 검찰은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한데 부결됐다,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 이런. 네, 그리고 보강 수사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두 달 해온 수사라면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해온 수사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정치적 상황에서 검찰이 힘을 받았다, 이런 표시거든요. 민주당의 원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탈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 손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무슨 치명적 손상까지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건 이들이 다 찬성으로 가서 가결되는 게 가장 치명적이죠. 네. 압도적 부결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근데 사실 이게 사안 자체가 예. 이제 이게 유무죄를 지금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다만 워낙 그 검찰의 이제 설명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이제 사안 자체는 크죠. 이제 사안 자체는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압도적 부결이 되기는 이 내용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민희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 이제 체포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요, 이렇게 보면 사전에 보면 계속 부결을 할 것이다, 또 가결을 시킬 것이다, 부결을 할 것이다, 가결을 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숫자 싸움을 막 하면서 마치 무슨 전쟁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체포동의안에서 가결이 되면 적의 수장의 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 네. 그리고 사유사 가결된다 하더라도 그냥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고, 네. 또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자기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을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걸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편을 딱 갈라가지고 무슨 전쟁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검찰의 어떤 그 브리핑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보강 수사를 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검찰로서. 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뭐 마치 적을 상대로 우리는 뭐 너를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막 이런 구도가 반복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면 야당과 정치권과 검찰이 싸우는 그렇죠.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치의 한 축에 지금 검찰이 네. 나선 것처럼 보여요. 아니, 검찰당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검찰이. 어쨌든 할 얘기는 많겠지만 검찰은 그냥 보강수사해서 다시 또 청구했으면 청구하겠다. 그 얘기 끝 이렇게 하고 그만해야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등장을 했어요. 네. 16분을 얘기했는데 스모킹건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오늘의 야당의 이탈표가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컨센서스가 다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결정적 증거가 없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민주당 내 권력투쟁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오히려. 그리고 거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내 권력투쟁이라면 이게 또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애초에 심각하죠. 네, 심각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 기권과 무효로 간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해내느냐. 네. 그리고 그 설득의 방법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당대표로서 그런 것으로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찬성으로 넘어간 분들은 뭐 거기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설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는 친 이낙연 계열로 보이는 분들이 30명 정도고 30명 정도의 그러면 친 이낙연 계열 사람들은 무효나 기권이나 찬성으로 갔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비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비명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친 이낙연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뭐 친윤과 반윤이 국힘에 있듯이 있는 거고 그러나 본질은 저는 뭐 검찰이 정치의 이 정치의 주연공으로 나서서 네. 주인공도 아니고 주연공으로 나서서 지금 그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저는 언론에서도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이게 사전에 제가 이렇게 쭉 움직임을 보니까 체포동의안 이 의결을 하기 전에 언론에서 막 이렇게 표 계산을 막 하면서 이런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 몇 명이고 이걸 자꾸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기자님한테 이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가서 되느냐. 그죠? 네. 사람 하나 이제 영장 실질심사하러 가냐 마냐 하나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이 사안의 어떤 혐의 플러스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전국의 상황, 그다음 거기다가 이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앞뒤를 생각해서 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소신껏 그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당이 서로 당이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딱 당대로 꼭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내 이탈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양당 다.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번져가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계 이제 이낙연계에서 몇 명 이렇게 여기 이탈했다라고 지금 이제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체포동의안이나 사법적 절차들이 어떤 정적 내지는 정치적 투쟁 과정으로 이제 이용되는 그런 측면들 또는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는 그죠? 내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사실 서글픈 상황이거든요. 네. 내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판단할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우습게 더군다나 이게 무효표 샌다고 막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네. 있었잖아요. 국민들이 아니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글씨도 이렇게 못 쓸까 이런 생각에 그거 하나 못 쓸까 참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에서 한동훈 공격 이렇게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한테 1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또 얘기하고 이 한동훈과 이재명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대표 이렇게 매치업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아니 근데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주인공으로 뛰고 이럴 때 보통은 내각의 법무부 장관은 아주 드라이하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예, 그런데 마치 그렇죠. 그 정적과 내가 겨루는 느낌 뭐 이런 거고 이재명 대표는 5분 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분 내에 그 논리적인 주장을 했어요. 그냥 그거는 국회 내에서 늘상 봐왔던 거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그 체포 동의안이 이렇게 상정된 당사자는 이게 일종의 이제 피의자 진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5분 발언은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해진 절차고요. 여기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그래서 뭐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라든가 체포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그 편향된 어떤 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되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왜냐하면 이게 판사 앞에서 뭘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건 검찰 전체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 말들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피를 이렇게 냈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찌 되어갑니까?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얘기 요새는 계속 완전히 나오는데. 그냥 뭐 저기 울산 이재명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그죠? 그렇게 됐죠. 이것도 그렇게 결국에는 뭐 나중에 저는 이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금액이나 이런 덩어리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물론 아직 예측에 불과합니다만. 그리고 이 어떤 그 변호사들이나 이 중간에 보면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나 얘기들이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너무 기가 막힌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의혹은 당연히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대표로 나온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해명해야 된다. 해명해야죠. 네. 그런데 해명 못하고 선택을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더군다나 여기서 무슨 어떤 검찰이 나서서 막 이렇게 뭔가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야 되고 이걸 또 검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마치 무슨 내부 총질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민주당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리스크를 당에 가져다 줄 건데 네. 근데 이것을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당을 위하는 것이고 이걸 자꾸 밝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굉장히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정치자는
왜 압수수색 안 하죠? 왜 검찰 수사 안 하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털듯이 털어야 되지 않냐? 예, 이런 바람을 가진 국민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예. 이게 고발되면 그렇게 좀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사실은 쟁점이 4가지나 돼요. 네. 네, 우선 땅 살 때 3,800만 원 주고 3만 5천 평 사잖아요. 네. 이때 이분이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2007년에 최초로 그 도로가 기획되는데 그 도로가 기획될 때 노선과 이게 최종적으로 2007년 말에 결정될 때 노선이 완전히 휘어서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국토위에 있었다, 기재위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그게 송전탑도 또 이상하게 구부러졌다 이런 의혹이 여기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해명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 해명 과정에서 뭐 이게 뭐 어려운 지인의 경제적인 뭐를 도와주기 위해서 샀다, 목장하기 위해서 샀다, 변호사비 대납받았다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무슨 있고요. 목장 그리고 이게 차익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익이 680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황교안 후보가 오늘 차익이 그럼 60억이면 괜찮은 거냐. 네.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땅값이 뭐 최하로 잡아서 1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취재한 사람들이 그러면 35억 아닙니까? 예, 그럼 35억 차익이 나면 괜찮으냐. 이게 투기가 아니냐. 투기와 투자는 뭐냐. 그래서 이건 정말 쟁점이 많은 사안 같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안은요 이게 나중에 수사를 해서 형사적으로 유죄가 되고 이런 거 이전에 네. 지금 나와 있는 팩트만 보더라도 이분 굉장히 이 적절치 않은 행보들을 벌여왔다. 그래서 이해 충돌 논란이 있어요? 그럼요. 아니 이게 무슨 형사적 유죄 그거보다 이전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내에선 내부 총질이라고 말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거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 뭐 이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저도 예전에 부산시장 경선도 하고 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예.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입을 닫게 하더라고요. 네. 계속. 그러면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당에서 조치하겠다. 이게 거꾸로 그런 사람들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고질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자세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정이나 정의를 떠들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김기현 지금 후보에 대해서는요. 형사적 유무죄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나와 있는 팩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네.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나. 그런데 대표까지 나오나.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을 공정한 상식을 얘기하면서 밀고 있는가. 그렇죠.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대통령실 얘기가 나오면 정순신 전 검사 그 얘기로는 갑니다 지금. 근데요 공정 상식을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 공적인 공무원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이렇게 막 적어도 100배 1800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괜찮다는 건지 20년 전에 샀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 태도도 잘못됐어요. 네네 국민들은요 정말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러도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전 검사,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학교폭력 문제. 자 학생이 폭행을 했습니다. 자 학폭을 했어요. 그런데 검사 아버지가 와가지고 2차 가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또 시켜요 자리에. 아니 그리고 저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몰랐다고 하는 거. 몰랐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하는 게 2018년에 이게 보도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뭐가 이렇게 인구에 회자됐냐면 진보 매체를 봐서 좌파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H일보다 이렇게까지 H신문이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그 전에 보도가 2018년에 보도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 친구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같이 하는 우리 동료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 모르겠습니까? 알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순신 전 검사와 한동훈 장관은 연수원 동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가 이분이 인권감독관인가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이 소송이 1년을 끈 소송인데.
아니 뭐 그런 거 다 따지기 전에요. 이거 할 때 검증하잖아요. 네. 인사 검증. 그러면 이제 우리 인사 검증할 때 그 이만큼 작성해야 되는 저 서류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 질문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인이나 가족, 뭐 직계 가족, 뭐 등등등, 뭐 제가 범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에서 관련된 형사나 민사나 관련된 소송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했던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어서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냐고 그것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 네. 받았을 거거든요. 네. 안 받으면 인사가 통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정순신 이분이 변호사께서 거짓말을 했거나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썼는데 대통령실이 그것을 대통령실인가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분이 사실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그냥 같이 넘어갔거나 만약에 전자라면 저는 정순신 변호사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고. 그러면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 공무방해 같아요. 만약에 그 후자라면 알면서도 그냥 이것을 통과시켰다 이러면 그 인사 검증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네. 지금 얘기는 지금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이거는 팩트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없다고 썼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질문 한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했어. 과거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적용한 그 죄명을 보면 이건 업무방해 내지는 야, 공무집행 방해 그렇죠. 아닙니까? 심각한데 근데 공무방해 정도 될 네, 것 같은데. 네.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업무방해를 묻지 않을 거예요. 검사 아니, 출신이 이건- 아니었다면 이 문제가 근데 그냥- 불거지지 그냥 이런 만약에 분을 쓰지도 않을 지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처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2018년이었던가요. 근데 그때 그 정순신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리고 네. 서울지검 인권감독관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리로 다른 자리로 못 간 이유가 이 아들 학폭 문제였고요. 그리고 검사 사이가 손바닥만 해가지고요. 이 얘기가 쫙 네, 돌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단순히 아들 학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께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애가 학폭했다고 해서 부모까지 이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이 그래서 계시던데 연좌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건 아니죠. 뭐냐면 아들이 학폭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 이후에 네. 부모가요 오히려 나서가지고 아들이 반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네. 정황이 보이고 소송했잖아요. 그다음에 소송을 하면서 끝까지 상대를 괴롭혀가지고 대법원까지. 그 상대 피해자가 너무너무 괴롭고 이런 것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무슨 사법정의를 실현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정순신 전 검사가 법적 절차를 거의 1년을 끌잖아요. 네. 이 과정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2차 가해죠. 예, 이거 그래서 명백히. 예, 그 2차 가해 과정 그리고 2017년 5월에 시작된 그 학폭 과정에서 그 피해자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드라마하고 똑같아요. 가해자는 아무 문제 없이 서울대를 가고 예. 그리고 피해자는 학업이 불가능해서 네.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성적도 괜찮았던 친구예요. 제주도에서 민사고 가려면 정말 공부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 상위권이었어요. 예, 그런데 30%. 예. 근데 석 달, 넉 달 아유, 있다가 예. 요양을 하고 다시 학교에 왔는데 돌아왔는데 또 가해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해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임명하면 그 피해자는요, 국민들은요, 보세요. 저는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정순신 씨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 검증하시는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기보다는 대통령하고의 인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됐을 것 같아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거 복두규, 이원모, 이시원 다 검찰 출신이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또 인사 관리합니다. 1차 관리. 네. 거기에서도 검사들이 하고요. 네, 근데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게 그럼 단지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로 그리고 뭐 인사 검증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법적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거는 공무방해 혹은 업무방해 등등으로 문제돼야 되고요. 최민희 의원님, 그런데 우리 사회가요. 아니 일단 저 원칙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이미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고 저또 하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또 하나 뭐예요? 거기까지 듣고 얘기할게요. 이게 또 하나가 이분이 2019년 2월에 전학을 가요. 2019년 4월에 대법 선고가 나요. 2019년 대법 선고가 나면 전학간 학교 생기부에 이 학폭 사실이 기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대로 기재됐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서울대는 그러면 이렇게 심한 학폭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수능 성적만 좋으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서울대의 그 정시에서도 이 징계 사항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감점이 됐나, 몇 점이 감점됐나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학폭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진술서를 쓰면 그 부모들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쓰다시피 했다 이건데 그거는 또 학교의 업무방해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다가 아마 또 로스쿨 가고 또 그래서 그러면 또 로스쿨 검사에서 나와서 또 뽑아지고 검찰로 가고 이럴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사회가 이러면 이제 리더들이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갖다가 제거시키고 이런 완전히 밀림 정글과 같은 정치가 된다. 아,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 정순신 전 검사의 또 장인어른이 전 국힘의 그 삼선 의원이세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굉장한 굉장한 그 네, 로얄 패밀리 실세. 실세에 이게 줄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으니 아니, 저도 할 그러니까 정도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걸 봤는데 그 무슨 학폭 글로리, 더 글로리. 학폭 거기에 기록에 보면 뭐 그게 돌던데요. 이제 뭐라고요? 위원들하고 그 부모가 했던 이제 대화로 보이는데. 네네. 거기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반성을 안 그리고 이 위세를 믿고 이렇게 막 이현주 최민희 기세등등한 시간 다 됐어요. 네. 더 얘기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